그런 곳에 내 이름이. 뭘 좀 사려고 검색하던 중에 우연히 그 실제 쇼핑 사이트를 베껴서 만든 가짜 사이트 중 하나를 누른 적이 있었어. 무작위 숫자와 넘버로 만들어진 수상쩍은 도메인 덕분에 바로 잘못 눌렀던 건 깨달았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봤어. 내가 처음 찾고 있던 웹사이트랑 형식은 동일했지만 내용이 아주 엉망진창이었어. 얼핏 보기엔 무작위 단어 생성기가 아무 단어나 집어넣어서 전혀 의미가 없는 문장을 만든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지만 계속 보다 보니 난 몇 가지 부분을 알아볼 수 있었어. 오래된 뉴스 아카이브, 가짜 뉴스 제목, 내 검색 기록과 명확히 연관된 콘텐츠. 예를 들면 최근 검색해본 제품에 대한 광고나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에 관한 기사들 같은 거 말이야. 그 내용은 무작위적이었고 명확한 주제가 없는 것 같았어. 내가 계속 스크롤을 내리자 이전에 정상적이었던 사이트 구조의 일부가 광고 배너로 바뀌기 시작했어. 광고도 마찬가지로 임의적이어서 거의 전혀 말이 되지 않았지. 근데 그러다 번역기 돌린 것처럼 보이는 음모론 기사 제목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은 암과 암 유형에 대한 의학적인 그런 것들이었어. 거기에 더해 가끔씩 튀어나오는 고어 사진까지. 그러다가 난 그 어딘가에서 내 풀네임을 발견했어. 소스라치게 놀라 사이트를 나왔고 난 그게 말웨어 사이트일 거라 확신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바이러스 검사를 실행하고 쿠키다 뭐다 전부 날린 다음 주소를 복사해서 구글과 바이러스 토탈에서 검색도 해보았어. 바이러스 토탈은 깨끗했지만 구글은 가치 있는 정보 같은 건 없는 무작위적인 쓰레기들만 띄워줄 뿐이었어. 그 사이트에 대해 불평하거나 이야기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지. 추측을 해보자면 그건 일종의 AI 데이터 마이닝 같은 것이고 입력에 따라 무작위로 콘텐츠를 생성했던 게 아닐까 싶어. 내 쌍의 정보를 무작위적으로 데이터 마이닝 하는 것 외에도 방문자의 검색 기록과 쿠키에서 정보를 가져왔던 거지. 그런 다음 웹사이트는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업데이트 되었던 거고. 진짜 소름 끼치는 일이지. 내가 그걸 어떻게 찾았는지 몰라. 안녕? 8살인가 9살인가 할 때 내가 되어봐. 모든 면에서 꽤 현대적인 집이야. 그닥 으스스하진 않아. 위층에서 놀 때 이따금씩 남자가 안녕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와. 모음을 쭉 늘린 깊은 목소리로 안녕 하고 목소리가 뭔가 늙은 것처럼 들렸어. 거의 쥐어 짜내는 것 같았지. 언제나 매우 명확하게 들리지만 주변엔 아무도 없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 아마 밖에 있는 이웃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거나 아니면 내 상상이겠지. 지금 현재의 나라면 겁에 질렸을 텐데 아주 합리적인 감상이었지. 어느 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부모님 방 문간을 바라보던 중 손 하나가 문 프레임으로 스르륵 나타나더니 나에게 손을 흔들어. 부모님은 둘 다 아래층에 있어.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기 시작해. 엄마가 위층으로 올라왔고 엄마에게 무슨 일인지 말해.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없고 엄마는 악몽이었을 거라 말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소름이 끼쳐. 잠시 후 부모님은 집에 있지만 둘 다 집 밖에 있어. 대여섯 살쯤 먹은 여동생이랑 계단 맨 위에서 노는 중. 안녕. 나는 내 여동생을 봐. 동생도 분명하게 들었어. 내가 물어. 저거 들었어? 난 맨날 들어. 우리 둘 다 큰 웃음소리를 들어. 노인의 쥐어짜는 듯한 그때 그 목소리. 하지만 지금은 뭔가 사악하고 아기를 품고 있는 게 느껴져. 우리 둘 다 비명을 질러. 계단을 달려내려가. 복도를 달려가. 마당으로 나와. 도로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 부모님 둘 다 세차를 하고 있어. 주변에 다른 사람은 없어. 울음을 터뜨려. 우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를 갔어. 나랑 내 여동생은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
아버지와 불타는 보트. 우리 가족은 80년대부터 캐나다 퀘벡주 모페에서 그리고 70년대부터 다른 호수들에서 휴가를 보내왔고 마침내 시마흐 호수에 도착한 후론 그 지역에 푹 빠져서 그 이후로 계속 그곳으로 다녔지. 그곳엔 벌목 작업에 쓰는 다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거기 다니기 전 언젠가 반쯤 불에 타버렸다고 해.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10대들이 휘발유로 자기 등에다 불을 붙이고 뛰어내리는 바람에 그랬다던가. 그 다리는 최근에 완전히 불에 타버렸어. 사람들은 다리 근처에 오두막을 지은 새 집주인 중 한 명이 사람들이 다리에 오르내리는 것에 실증이 나서 태워버린 거라고 생각하더라. 근데 90년대 초 어느 날 밤 호수에서 혼자 낚시를 하던 우리 아빠가 뭔가를 목격했고 평생 동안 그거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정말 있었던 일이라고 완강하게 말했어. 어느 날 저녁 아빠는 혼자 큰 호수까지 낚시를 가. 아빠의 작은 어선으로는 거기까지 가는데 거의 1시간이 걸렸지. 전조등도 없이 허가된 시간보다 훨씬 더 늦게 머물렀어. 어차피 90년대고 이런 깊숙한 곳까지 산림감시원들은 오지 않으니 신경 쓰지 않았지. 밤에는 호수가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멀리까진 집도 오두막도 없으니 슬슬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해. 돌아가기 시작할 때 아빠는 자기 뒤에 불빛이 있다는 걸 눈치채. 오쉣, 산림감시원이 족치러 온다. 그건 배였어. 산림감시원은 아니긴 한데 그 보트는 불이 붙어있었어. 씨발 저게 뭐야. 겁을 먹고 최대한 빨리 돌아가기 시작해. 느릿해진 개쓰레기 보트. 따돌릴 수가 없어. 불타는 배는 아빠의 뒤를 따르지만 일정 거리를 유지해. 아빠가 멈출 때마다 불타는 배도 멈춰. 아빠가 속도를 늦추면 배도 속도를 늦춰. 캠프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그 배는 계속 따라와. 아빠는 그 오래된 다리를 지났고 뒤를 돌아보니 불타는 배는 사라지고 없어. 그 배는 2번 다시 보지 못했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이라고 우겨. 결국 우리는 그걸 그냥 유령선이라고 불렀고 우리가 아는 한 그거 본 사람은 아빠뿐이야. 아빠가 돌아가신 후 엄마한테 혹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지어낸 이야기였냐고 물어봤는데 엄마가 말하길 아빠는 분명 자기가 그날 밤 무언가를 본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고 해. 마크는 죽었다. 마크는 내가 아는 이상한 사람 중 한 명이었어. 그는 자기가 생각하는 소위 평범한 삶이란 것에 결코 안주하지 않았지. 그는 예술가이자 탐험가였으며 다른 사람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분야의 과학자이기도 했어. 만약 그가 24살이 넘어서까지 살았더라면 어떤 삶을 살았을지 나는 항상 궁금해할 거야. 놀랍게도 그의 죽음은 본인이 자초한 것이 아닌 어느 날 대로에서 그를 차로 밀어버린 술에 취한 한 신사의 책임이었지. 그 장례식은 내가 참석했던 장례식 중 가장 규모가 컸어. 막연한 묘사와 일화로만 그의 이름을 들어왔던 사람들까지 그곳에 모여 울고 웃으며 그의 삶과 그 삶이 얼마나 부당하게 끝났는지 이야기했어. 나는 마크를 잘 알고 있었고 솔직히 말해서 그 상황을 냉정하게 처리하지 못했어. 거의 장례식장에 가지도 못할 뻔했다니까. 장례식은 관이 닫힌 상태로 진행되었어. 그는 그걸 원하지 않았겠지만 웃긴 일이지. 난 항상 녀석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오래된 사진과 홈 비디오들을 저장해 왔었거든. 내가 우리 마을과 좀 더 큰 이웃 마을 사이를 잇는 긴 도로를 달리고 있었을 때였어. 한쪽은 숲으로 뒤덮여 있었고 다른 한쪽은 온통 농경지였지. 나는 그런 도로에서 운전하는 게 늘 불편했어. 내 취향에는 지나치게 외진 곳인데다 이 도로 상태가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곳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정말 긴장됐어. 더군다나 나는 운전에 대해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게다가 밤이라는 것도 한몫했지. 라디오 소리가 점점 커졌다 작아졌다 했는데 도시 사람들에게는 좀 으스스하게 들릴지 몰라도
시골에서는 꽤 흔한 일이었어. 그럼에도 당시 내가 타던 차에는 CD 플레이어가 없었기 때문에 뭔가 들을 게 있었음 해서 켜두었지. 결국 난 라디오를 껐는데 금방 후회했고 나는 그 뒤 이어진 정적에 점점 불편함을 느꼈어. 그리고 바로 그때 20피트 혹은 30피트쯤 앞쪽에서 걸어가고 있는 보행자를 발견한 거야. 밤에 왜 그렇게 외지고 으스스한 길을 걷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 사람 쪽을 힐끗 쳐다봤어. 우린 잠깐 동안 눈을 마주쳤고 난 하마터면 길에서 벗어날 뻔했어. 그건 마크였어. 똑같은 머리 스타일, 수염, 똑같은 이상한 의기양양한 미소, 거기에 자세까지. 마크는 항상 상당히 무해한 사람이었지만 나는 그 다음 1마일 동안 제한 속도의 2배로 달렸던 것 같아. 결국 난 마크와 닮았을 뿐인 평범한 지나가던 사람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 여전히 마을의 시골 지역에 나갈 때면 이따금씩 같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을 얼핏 보곤 했어. 그는 항상 마크의 그 능글맞게 웃는 얼굴을 하고 걷고 있었지. 여름 동안 용돈을 좀 벌어보려 삼촌 농장에서 일하던 중 아주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어. 꽤 멀리 떨어져 있었긴 했지만 나는 마크 도플갱어 혹은 마크랑 비슷하게 생긴 그 사람이 삼촌 농장 옆 길을 걷는 것을 지켜보았어. 그는 나를 딱 한 번 쳐다봤고 분명히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멀리 있었음에도 나는 그가 그 끔찍한 능글맞은 미소를 짓고 있다는 걸 그냥 알 수 있었어. 난 굉장히 편집증적이 되어 가능한 한 그 지역을 피했어. 가끔 잘 때 완전히 깨어나지도 완전히 잠들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맹세하는데 나는 마크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 난 정신을 놓아버리기 일보 직전이었지. 마크 도플갱어를 처음 봤던 그 길을 따라 운전을 해야만 하는 어떤 일에 참여해야 했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 그걸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핑계를 댔지만 내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만약 그때 내 방광이 꽉 차 있었다면 그곳에 돌아가야 한다는 말을 들은 것만으로도 오줌을 지렸을 거야. 그때쯤 난 드디어 차에 CD 플레이어를 들였고 두비 브라더스를 듣고 있었어. 내 차가 고장났을 때 흘러나오던 노래가 기억나. Jesus is just alright 이었지. 아 맞아, 차가 고장났어. 길가에 차가 멈춰서며 마지막으로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을 때 난 실제로 훌쩍거렸지. 난 아직 어리고 멍청했고 차가 고장난 것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난 제일 먼저 엄마에게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어. 다행히 엄마는 실제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할 만큼 똑똑했지. 차 안에서 몇 분 동안 누워있었는데 눈꺼풀이 너무 무거운 거야. 그러다 잠에 들어서 3분쯤 후에 깨어났는데 차 앞으로 누군가 걸어 나오는 게 보였어. 그건 마크의 도플갱어였어. 난 완전히 취약한 상태였지만 그는 내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던 거야. 마침내 나는 용기를 쥐어짜내 차에서 내렸어. 마크? 그 형체는 그 자리에 멈춰섰고 천천히 내게로 걸어왔어. 거리는 이윽고 15피트 정도까지 좁혀졌어. 내가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고 눈을 가늘게 뜨자 소위 말하는 불쾌한 골짜기라고 부르는 현상이 일어났어. 마크의 얼굴인 건 분명했지만 그 전에 잠깐 봤을 때는 알아채지 못했던 몇 가지가 있었던 거야. 우선 얼굴 앞부분이 기괴하게 축 늘어져 있었어. 주름 같은 게 지진 않았지만 그것보단 잘 맞지 않는 가면처럼 느껴졌어. 눈구멍 뒤에는 오직 칠흑 같은 어둠만이 보였어. 내가 미소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 뇌졸중 환자를 연상시키는 뒤틀린 채 굳어버린 입이었어. 이 모든 것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한데 거기에 한술 더 떠 그 입술이 천천히 움직여 살짝 싱크가 어긋난 채 말까지 하기 시작했어. 멍청아, 마크는 죽었어. 난 어지러워졌고 아마 그 다음엔 기절했던 것 같아. 옥수수 과자 냄새를 풍기는 에드라는 이름의 이상한 남자가 나를 깨웠는데 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려고 했지만
그 사람은 어딘가 멍한 게 내 말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 그 대화 아닌 대화를 나눈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지. 사람들이 내 정신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어. 그 후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았고 시골길을 몇 번 지나갔을 때도 그를 다시 본 적은 없었어. 아직도 그게 뭔지 당최 알 수가 없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 그건 절대 마크가 아니었어. 좀 올리버. 우리 집 전 주인은 뒤쪽 침실에서 자살했어. 그 사람의 유령이 우리 집에 쓰인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다행히도 그는 꽤 평온한 것 같아.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어린아이였던 내가 되어봐. 내 침실은 전 집주인인 올리버가 자살했던 침실이야. 구석에 있는 옷장에 대해 이렇다 할 이유 없이 엄청난 공포심을 갖고 있어. 거기서 무언가를 본 건 아니지만 문이 열려있건 닫혀있건 항상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몇 년 전에야 올리버가 자살했을 때 총알이 옷장 안쪽 벽에 박혔다는 걸 알게 되었어. 아무도 그걸 파내지 않았고 그냥 덮은 다음 페인트 칠만 했을 뿐이었던 거야.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되어봐. 주기적으로 거실에 커다란 TV를 사용 중. 밤에 깨어있는 사람은 나 혼자뿐. 내 헤드폰에서 나는 소리를 제외하고 집 안은 쥐죽은 듯이 고요해. 매일 밤 난 그것을 봐. 아주 잠깐 동안 화면에 반사되는 무언가를. 마치 주방 조명에 비친 누군가의 그림자가 문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 패턴은 없지만 내가 돌아볼 때마다 그림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어. 지하실 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던 중 무작위적으로 도구가 원래 있어야 할 위치에서 이동되어 있어. 내가 시선을 돌린 사이에 공구함 서랍이 열려. 내가 좀 올리버 같은 말을 하면 그런 일들이 잠시 동안 멈춰. 몇 시간 내에 다시 시작되긴 하지만 지금까지 폭력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고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나 폴터가이스트 같은 건 없었어. 그냥 지루함을 달래려고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닐까 싶네. 아주 바지에 똥지르게 무섭진 않아서 미안하다만 모든 유령이 맨날 미쳐 날뛰는 건 아닌가 보지. 내가 분명히 봤다고. 6년 전 21살 때에 내가 되어봐. 매년 6월 네바다주 페럼프에서 폭죽을 사다 캘리포니아에 가서 팔아 이윤을 챙기곤 했어. 오전 1시 127번 국도를 타고 베이커로 운전 중. 도로에 다른 차는 없고 거의 보름달이며 앰비언트 트랜스가 흘러나오며 대시보드와 스테레오 조명이 낮게 깔려있어. 기분 좋은데? 난 약 200m 앞 도로 오른쪽 9m 떨어진 곳에 한 쌍의 눈을 발견해. 야생동물인가 보네. 내 차 앞으로 지나갈 경우를 대비해 속도를 약 40km까지 줄여. 가까이 다가감으로써 네 발로 걷는 동물인 건 보았지만 정확히 어떤 동물인지는 모르겠어. 그게 갑자기 차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해. 이 멍청한 동물이 내 차에 꼬라박지 않도록 기어를 내리고 가속해. 그 동물이 내 차를 쫓아오기 시작해. 달리던 도중 뒷다리로 일어서더니 사람처럼 달리기 시작해. 아니, 그건 아니지. 속도를 올리더니 내 차 바로 앞 도로를 가로지르며 고개를 돌려 나를 쳐다봐. 첨부한 사진과 거의 완벽하게 똑같아 보였지만 몸에 털이 나 있고 눈이 거의 빛나고 있었어. 공포에 질려 시속 130km 이상으로 가속했지만 그것은 여전히 나를 따라와. 그것이 깔깔거리는 소리를 들어. 거의 악마 같은 깔깔거림이 울부짖음과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바뀌었고 이게 20분 동안 계속돼. 나는 그것이 도로를 2번 왔다 갔다 하며 공중을 가로지른 다음 네 발로 폴짝폴짝 뛰더니 다시 뒷다리로 서서 달리는 걸 백미러를 통해 추적해. 놈이 갑자기 오른쪽으로 급하게 꺾더니 사라져. 15분 동안 나는 주변을 훑어보며 그것이 당최 어디로 갔는지 혹은 여전히 나를 따라오는지 확인하려고 애를 써. 마침내 베이커에 도착해서 햄버거와 맥주를 산 다음 자신을 진정시켜.
웨이트리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아, 맞아요. 가끔씩 사람들이 127번 도로에서 코요테에게 쫓겼다고 말하는 걸 듣곤 했죠. 아니요, 그건 코요테가 아니었어요. 얼굴은 사람 같았고 달리는 모습도 사람 같았다니까요. 아마 피곤했던 거겠죠. 더위가 헛것을 보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아니야, 내가 분명히 봤다고. 진짜 그 사람일까? 8살 때 내가 되어봐. 할아버지 댁에서 가족 피크닉을 하는 중 고모, 삼촌, 사촌 등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어. 갑자기 더러운 옷을 입고 회색 수염을 기른 노숙자처럼 보이는 불황자가 집 뒤 숲에서 비틀거리며 나와 피크닉 테이블 쪽을 향해 차량 진입로를 걸어서 다가와. 이런 미친 하며 다가오는 것을 지켜봐. 완전히 취한 것처럼 비틀거려. 피크닉 테이블까지 걸어와 테이블 위로 올라간 다음 들어눕더니 잠들어. 어른들이 우리를 재빨리 집으로 안내해. 아빠는 경찰이고 삼촌은 권투 선수이고 할아버지는 석공으로 일했던 거구의 남자인데 난 이해가 안 돼. 그럼에도 모두 창밖의 남자를 마치 겁에 질린 것 마냥 빤히 쳐다봐. 모두 다 겁에 질린 것처럼 보였던 게 기억나. 불황자가 일어서서 한 손으로 단단한 나무 테이블을 허공으로 던지는 모습을 창문을 통해 지켜봐. 그가 창문 너머의 나에게 광기서린 미소를 지어 보여. 다른 방에서 엄마가 아빠에게 진짜 그 사람일까? 어떡하지? 라고 묻는 소리가 들려. 결국 불황자는 제 발로 떠났고 어른들은 전부 안에 머물렀으며 아무도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 후로 한참 뒤 부모님 두 분 모두에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물어봤지만 두 사람 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꿈꿨던 게 아니란 걸 알아. 아주 선명했거든. 고등학교 동창과 이상한 교회. 고등학교 때 알던 남자애 하나가 있어. 뚱뚱하고 포니테일이고 항상 교회에서 받은 셔츠를 입어. 걔랑 말을 여러 번 섞어본 건 아니었지만 난 걔가 마음에 들었어. 그러던 어느 날 안녕, 아논. 우리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영상을 만들었는데 볼래? 그래. 약 8명의 비만인 남성과 여성이 총이랑 산타의 모습을 본딴 인형을 들고 있었어. 의심스러울 정도로 ISIS의 멤버와 비슷한 차림을 한 어떤 남자가 산타가 저지른 죄악들을 읽어나가. 산타, 당신은 예수님의 생일을 훔친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합니다. 난 살짝 웃음을 터뜨려. 농담이라고 생각해. 난 그가 농담으로 이런 짓을 했다고 생각해. 간신히 서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비만인 여자가 화면 속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총구를 휘둘러대. 자신의 산탄총을 크게 휘두르더니 조준해서 산타에게 총알 구멍을 내. 그들 모두 산타에게 총알을 퍼부어대기 시작해. 그중 어떤 녀석이 산타였던 걸 칼로 쑤시기 시작하더니 마치 죽어가는 돼지 마냥 높은 음주로 꾀꾀대. 포니테일이 보여. 바로 그 애였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웃음이 터져나와. 마치 영상 속의 산타 머리처럼. 그 애가 화를 내. 뭐가 그렇게 웃겨? 체첸 반군과 ISIS가 산타를 살해하는 영상을 만들었잖아. 야, 진짜 존나 웃기다. 산타가 예수님의 생일을 훔쳤다고. 몇 주 후, 그 애는 테러 협박으로 학교에서 퇴학당해. 한 교회 목사는 크리스마스 트리 가게랑 유사 구역 싸움을 벌이다가 마을에서 쫓겨나. 그로부터 또 몇 주 후, 그 영상에서 사람들에게 총구를 휘둘러대던 그 뚱뚱한 여자가 유방암으로 죽어. 아까 그 교회 목사가 그 여자가 사망한 후 간통죄에 대한 신의 형벌로 유방암이 생긴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대대적으로 올려. 그 여자는 그 목사의 아내였어. 전에 뭔 내용이야 이게.